자, 계속해서 오전에 있을 이제 마지막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 세션은 첨단 기술과 지능형 데이터가 결합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방안이라는 주제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 및 디지털 경제 선도 국가 구축을 위해 필요한 국가 운영 체계 구축 전략에 대해서 국내외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양한 사례와 의견을 들어볼 계획입니다. 본 세션에 함께해 주실 좌장과 패널 분들을 모실 텐데요. 좌장에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엄석진 교수님, 그리고 라마난 죄송합니다. 예, 영국 법무부 부국장님, 그리고 카르멘 랄 이 에스토니아 디지털 전환 어드바이저님,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추진 단장님이신 류재명 단장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네, 착석이 완료되면 제가 마이크를 이제 좌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는 벗고 진행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그럼 제2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빨리 진행하고 점심시간 여러분들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2세션의 좌장을 맡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엄석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디지털 정부 혁신, 그다음에 미래 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데이터 정책 관련해서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제2세션은 첨단 기술과 지능형 데이터가 결합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방안이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정보기술의 변화가 단순히 기업과 민간 부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더 좋은 행정, 더 효율적인 행정, 그리고 더 국민 지향적인 행정 서비스를 만드는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혁신은 모든 정부의 중요한 하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각국의 경험과 또 전략과 향후 계획,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맞닥뜨렸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제약 요인들을 한번 토론하고 논의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주제를 토론하기 위해서 국내외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오셨습니다. 먼저 앉은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국에서 나바 라마난 국장님이 오셨습니다. 네, 나바란 국장님은요, 영국 법무부 산하 네트워크 음성 및 영상청의 부국장으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공공부문 디지털 혁신과 관련된 리더십,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그다음에 사이버 보안, 디지털 전환 이런 문제를 꾸준히 다뤄오신 전문가이십니다. 두 번째 패널리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카르만 라알 씨입니다. 네, 카르만 라알 씨는 이 에스토니아 디지털 전환 고문으로 공공 서비스 디지털화의 전문가십니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공 분야 혁신을 위한 자문을 제공하고 계시고요. 디지털 거버넌스, 사이버 보안, 디지털 헬스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패널리스트이십니다. 아마도 현재 우리 정부에서 가장 바쁜 분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류재명 대통령 직속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추진 단장님이십니다. 네, 류 단장님은 97년 정보통신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하신 이래 한국의 굵직굵직한 IT 정책 추진해 오셨습니다. 소프트웨어, 통신, 전파, 인공지능 등 모든 분야의 정보통신 정책을 추진해 오셨고요. 아울러 OECD나 월드뱅크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명성이 높으신 분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DEF 2022를 위해서
패널리스트로 참석해 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세 분 모두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각국에서 AI나 블록체인 또는 데이터를 활용한 정부 혁신 동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떤 전략과 어떤 지향점, 목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Thank you. So 감사합니다. 기업들은 정부가 심리스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하는 모든 서비스에서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정부 디지털 서비스를 도입을 했던 것입니다. 디지털 전환은 서류만 없이 만들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인터넷 서비스를 시민들이 어떻게 더 잘 제공을 하고 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AI나 블록체인은 정부에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신기술로서요. 그래서 디지털 전환에서 활용을 한 기술들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고 원스톱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여러 가지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을 구축을 했고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각 부처에서는 첨단 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도 블록체인을 사용을 하고 디지털 백본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는 여러 가지 도메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었고 또 정부는 AI를 적극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3억 이상을 투자를 AI 쪽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디지털 정부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전략을 만드는 것인데 저희의 목적은 유저 경험을 향상시키고 여기서 말하는 유저는 모든 시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모든 서비스가 유저 중심의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가 될까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중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들이 정부의 직원들이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가 고립되어 있거나 중첩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플랫폼, 정부를 통해서 비효율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부처마다 기준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노베이션입니다. 2024년까지 더 쉽게 서비스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입력하는 건수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Yeah, I have to admit that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에스토니아에서 이미 많은 문제를 디지털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원 정보도 디지털로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신원 정보의 디지털화를 통해서 정말 편리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관의 협력을 우리 에스토니아에서는 1990년대에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런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 에스토니아는 1인당 소득이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완전히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방법 그리고 공공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지금 모든 데이터에 열려 있습니다만 이 데이터를 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요. 기업가들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는다든지 과학자들에게 도움을 준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이런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실용적인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데이터라는 것을 어떤 개인 또는 사업의 어떤 대표성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개인과 기업이 서비스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이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에스토니아에서 어린이가 태어나게 되면 특별한 코드가 부여가 됩니다. 그것이 그 코드가 부모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것만 봐도 가족이 정부의 어떤 수당이나 보조금을 받을 때 이러한 디지털화로 인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정부 부처로 가서 기관에 가서 이렇게 신고를 하고 이렇게 정보를 기입을 하고 수당을 받기 위해서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너무나 그런 귀찮은 과정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코드 하나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쉬워진 것이죠. 국민들에게도 쉬워진 것이고 공무원도 일하기가 편해졌습니다. 이제 미래를 한번 살펴보면요. 블록체인은 더 이상 우리 정부에서 이런 혁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국가 차원에서 블록체인을 최초로 활용한 국가입니다. 에스토니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혁신이 아닌 거죠. 지금 우리는 우리만의 그런 가상 지원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프로프라트라고 에스토니아어로 부릅니다. 그래서 미래에 이러한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이 목소리로 정부에게 뭔가를 서비스를 요구하고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정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가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첨언을 하자면요. 기술은 정부가 개인화된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개인화 맞춤화된 학습 서비스를 어린이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배우는 방식이 다 다르죠. 배우는 방식이 다릅니다. 역량도 다르고요. 이러한 측면을 기술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린이들이 자신들에게 최선의 방식으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맞춤형 의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전자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위험할 수도 있고 또 좋게 이용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그런데 우리 에스토니아는 지놈 정보를 맞춤화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특정 암에 걸리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국민들이 그 보건 서비스 측면에서 맞춤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료진들이 이미 이 환자가 어떤 질병에 걸릴지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를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건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에스토니아에서는 이런 부분이 더욱 발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단 단장을 맡고 있는 유재명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하고 같이 패널로 참석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주신 한국 스타트업 포럼과 주최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정보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한 이 정보혁신 동향, 또 이 지향점, 세부 추진 방안들에 대한 질문이셨는데요. 오늘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지고 또 추인단이 출범한 이 시점에서 굉장히 저희가 이제 답변을 해야 될 이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한국이 이 디지털 기술을 굉장히 발전된 디지털 기술과 산업을 갖고 있고 또 행정에서도 그동안 디지털 기술은 지난 50년간 정부 혁신의 동력이고 또 이네이블러, 가능자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시점마다 정부도 디지털 기술을 행정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 편의성을 이렇게 계속 향상시켜 왔고요. 그런 점에서 지난 50년간 반세기 동안 한국의 디지털 정부, 전자정부의 역사는 굉장히 자타가 공인하는 정도 성공적인 그런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엔이나 OECD 같은 데서도 우리나라 정부의 그런 어떤 디지털 역량 또 이거버먼트 시스템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높은데요. 이런 와중에 그럼 왜 또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이런 새로운 또 이니셔티브를 새 정부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뭘 하고자 하는 건가? 저희는 이제 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 양상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디지털 정부 또 전자정부가 지금도 여전히 아주 뛰어나고 또 아주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굉장히 우리 기존의 어떤 사회 또 행정 조직의 이 과거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서는 손색이 없는데 지금 AI나 빅데이터나 블록체인이나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는데 또 많은 또 도전과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AI 기술을 이제 행정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할 정도로 기술의 성숙도가 높아져서 중앙정부 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이 많은 부분들에서 AI를 어떻게 접목할지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서울시, 또 경상남도 이런 데서는 이 AI를 활용한 노인들한테 케어콜 서비스를 AI를 통해서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재난 대응이나 또 안전관리 이런 데서 또 출입국, 관세 여러 분야에서 AI를 접목을 해서 행정의 효율성 또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는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기존의 시스템을 계속 해오던 방식대로 고도화하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 근본적으로 디지털 기술이 우리 사회 전면적으로 이 새로운 단계로 디지털 기술을 주는 가능성을 우리가 실현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그런 이 차원에서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새로운 정부의 어떤 과제가 이제 국정 과제로 제시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잘해왔던 그런 이 우리나라의 디지털 기술의 어떤 행정 혁신의 어떤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보자 하는 겁니다. 단적으로 그동안의 시스템들은 개별 부처나 기관들의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는 사일로식으로 발전이 되어 와서 이 국민 관점에서 어떤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데이터의 흐름이나 또 시스템 간의 어떤 상호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스템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노력들이 좀 한계에 다다른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에스토니아 또 영국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정부가 정부의 어떤 공공 서비스의 독점적인 제공자로서의 역할이 이 사회가 복잡해지고 또 예기치 않은 이런 코로나 상황 같은 그런 불확실성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 민간의 혁신 역량을 충분히 활용해야만
정부가 정부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뭐 이런 상황 인식 때문에 이게 정부가 이제 좀 플랫폼으로서 이 정부가 독점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민관과 협업하고 또 민간들이 정부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 행정 서비스였던 그 공동 생산자 또 혁신의 동반자 또 그 비즈니스를 또 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단계로 이 우리 정부의 어떤 시스템 자체를 재설계하고 또 정부의 역할 자체 또 정부의 운영 방식을 이 지금 성숙된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바꿔보자 하는 그런 시도를 새 정부에서 하기 위해서 이런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가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상세한 내용은 또 다음 질문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가 모두 정보기술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또 패널리스트들이 강조해 주시는 포인트는 조금 달라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정부 혁신의 큰 모습들을 모자이크처럼 전체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성공적인 도입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디지털 정부 혁신이라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거나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또 난관이 있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아마도 지금 담당하시는 패널리스트들께서도 자리하고 계신 패널리스트들께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 같은데 디지털 정부 혁신을 추진하면서 겪으셨던 어려움 점이라든지 또는 제약 요인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간략하게 한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So, 감사합니다. 저희가 맞닥뜨린 문제는 다른 국가들과 비슷한 유형입니다. 데이터 자체가 좀 오래된 데이터고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점, 그리고 일부 시스템은 20년, 30년 된 노후 시스템이었다는 것, 기존 시스템이 그랬다는 것이요. 기존 시스템이 발목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게 도전 과제였고요. 두 번째는 영국 정부의 법무부는 되게 복잡한 조직입니다. 저희 부처는 유저 서비스를 800건을 하고 있습니다. 9,000명의 스태프가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 복잡성은 시스템 자체가 기존 시스템이랑 여러 가지가 중첩되어 있어서 더 가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통합하느냐가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디지털 데이터 그리고 기술 전문가들을 정부 영역에 초청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서 사람들을 영입했어야 됐고요. 그리고 또 펀딩 메커니즘이라든지 예산 정책, 공공 정책, 조달 정책 이런 것들이 예산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펀딩을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이런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직, 정책, 그리고 규제 이런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 정책을 어떻게 해서 디지털화할까 이것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IT 인프라스트럭처를 단순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 인프라스트럭처가 어떤 모양인지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듈러 방법을 사용을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이크로소프트나 API를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시스템 자체가 다른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와 잘 연동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능 있는 인재를 영입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더 좋은 인재를 영입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공공 분야 서비스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고 있는 일은
추가 펀딩이 가능해지면 혁신에 더욱더 R&D에 정열을 기울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서는 디지털 팀이 있는데 다른 디지털 팀과는 약간 다른 성격입니다. 우리는 정책을 운영을 하고 디지털 팀이 긴밀하게 처음부터 일에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만들어서 디지털화하는 과정부터 관여를 했습니다. 그것은 하는 데 있어서 또 유저 관점에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를 처음부터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 도전 과제는 있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AI인데 이게 도전이라기보다는 규제와 법이 있는데 자동화 과정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네,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특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디지털화 측면에서 우리만의 고유화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는 1990년대 초반에 디지털화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필요에 의해서 시작을 했죠. 저희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디지털화를 통해서 이러한 자원 부족에 따른 문제를 많이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저희 동료들과 함께 전 세계 다른 많은 국가들과 함께 협력을 통해서 더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리더들의 그 부족한 역량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의지라든지 고위 공무원들이 디지털화에 반대를 한다면 디지털화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디지털화를 하는지 설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 시스템을 지금과 같이 미래에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는가를 그 상위층의 리더들에게 질문을 던져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화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게 해주는 것들을 실현해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 생각에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간 공무원들과 그리고 정치인들과의 차이가 이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미래를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정부에서는 빠른 그런 결과를 원해요. 그래서 인내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1년도, 2002년도에 실행했던 그런 정책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솔루션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넓게 이제 널리 활용이 되고 있죠. 뭐 5, 6년 정도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 인내가 필요해요. 이렇게 널리 디지털 기술이 활용되기까지 보급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인내심이 민간 차원에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혁신에서 이제 가장 큰 제약 요인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굉장히 많은 이 두 분들이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근본적으로 기존의 기술하고 새로운 접근, 새로운 기술을 수용을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기존의 기술에 익숙한 그런 그 기술 집단 또는 거기에 쓰는 분들, 유저들하고 약간의 어떻게 보면 그 충돌하는 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술의 발전이 그 부처 간이나 영역 간의 장벽들을 많이 낮춰주게 되는데요. 기존의 영역과 그 장벽 안에서 그 형성된 이해관계나 또 그분들의 어떤 그 자기 도메인에 대한 자기 영역에 대한 뭐 이런 것들 그 장벽이 상당히 그 새로운 기술이 효과적으로 이렇게 장점을 발휘하는데 제약 요인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특히 정부 혁신에서 이제 그 정부 혁신의 주체들이 그 공무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 새로운 기술에 그 익숙해서 그런 새로운 기술들을 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역량들이 제때제때 갖춰져야 되는데요. 이제 그런 데서 지체 현상들이 그 실제 기술이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장점들을 제대로 발휘하는 데 이제 한계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디지털 기술이 많은 그 새로운 혁신적 기술들이 나오지만 그런 기존의 이해관계 또 기존의 그 부처들의 어떤 장벽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많은 그 안팎의 그 리더십 또 사회적 공감대 형성 이런 노력들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 분 역시 우리 정부가 각국의 정부들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또 조직이기 때문에 또 갖는 문제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좋은 디지털 정부를 구축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또 높은 비용과 또 정치적인 컨센서스, 그다음에 리더십의 지지 이런 것들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분 한 분씩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 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가 얼마 전에 출범했는데 지금까지의 전자정부나 또는 정보화와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시면서 차별화하고 추진하고자 하시는 어떤 과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향점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대통령 직속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가 지난 9월 2일에야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들이 막 구성이 돼서 각 분과별로 저희가 이제 6개 분과를 나눠서 지금 그 분과를 운영할 계획인데요. 그 분과 이제 참여하는 전문위원들 그런 것들 이제 좀 이 정비해 나가는 작업들을 지금 진행 중이어서 이제 앞으로 한 그 내년도 1, 4분기 정도에는 그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돼서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어떤 구체적인 청사진, 그 로드맵들을 제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그 동안에 그 대통령께서 이제 제시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구상이나 또 인수위 TF 이런 것들에서 쭉 그 공통적인 어떤 방향,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이제 갖고는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앞으로 이제 구체화되겠지만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그 개념 안에 이 단어 안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 이 세 가지가 각각 함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 이제 그 디지털 기술은 더 이상 이제 그 행정의 전산화나 또 시스템을 고도하는 그런 그 기술적인 수단이 아니라 그 디지털 전환이 행정에 있어서 전면적인 그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지향하는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플랫폼 또는 플랫폼 정부라는 데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개념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부의 시스템이 정부가 단독으로 또 부처들이 자기 업무를 위한 그 독립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 부처들이 협업해서 이제 국민들 관점에서 보면 각각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그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굳이 어떤 윈도우로 들어와도 그 다른 복지 서비스나 또는 고용이나 다른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그래서 국민은 한 번 들어오지만 뒤에 있는 정부 시스템은 그 국민들의 통합적인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협업 시스템을 이 플랫폼, 협업이 가능한 플랫폼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민간의 혁신 역량 저희가 이제 마스크 앱이나 백신 예약 시스템을 경험하면서 그 민간의 혁신 역량, 민간을 참여를 시켰을 때 당면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경험했기 때문에 그 민간의 혁신 역량을 정부 내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민관 협업이 가능한 플랫폼을 저희가 이제 그런 플랫폼으로서의 정부로 재탄생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 자체도 이제는 그 정부가 공공 서비스의 독점적인 생산자 또 정보를 독점하고 데이터를 독점하는 그 독점자에서의 역할이 아니라 이제 정부의 역할도 이 공공 서비스의 생산 또 이렇게 공공분의 혁신 자체가 또 이런 그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참여하는 또 민간 기업 또 시민 개발자 이런 분들하고 파트너십이 가능한 이제 그런 정부의 어떤 그 역할 운영 방식 자체가 좀 달라지는 이제 그런 방향을 좀
그 포괄적으로 지향하겠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그런 하나하나의 그런 그 지향점들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은 이제 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알 씨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에스토니아의 엑스로우드는 굉장히 이 디지털 분야에서는 굉장히 명성이 높고 유명한 시스템인데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추진했기에 그와 같은 성취를 얻으실 수 있었는지, 또 그 과정에서 혹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어려움은 무엇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s I mentioned at the beginning, we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화를 필요해서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패가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기관이 자원도 없었고 또 부패했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독특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인구도 적습니다. 100만 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에스토니아에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 지역을 보면 정치가들이나 공무원들이 공공섹터 부문의 직원을 이 모든 곳에다 다 할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우리는 부도가 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화가 필요했고,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가치가 변했습니다. 자원이 부족해서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사회를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도움을 줬던 것은, 여기 보면은 그 정부 부처 간에 여러 가지 관심사나 또 여러 가지가 달라서 여러 가지가 어렵다고 했는데, 에스토니아에서는 다행히도 공공 그리고 민간 파트너십이 90년대부터 이미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공공 부문이 민간 부문과 경쟁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한 에스토니아 전략은 중앙 집중적이었지만 물론 학계와 민간 부분의 의견을 받았고, 해결책을 만들 때는 민간 부문이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토니아의 ICT 기업들은 신뢰할 만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공공 민간 부문의 파트너십이 양측에 도움을 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독특한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다시 본다면, 이전에는 케이스 워커로서 일했습니다. 즉 디지털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고 기계를 배웠어야 했고, 그렇지만 제가 그리워했던 거는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까요? 물론 왜인가는 알지만 모든 기술 자체는 사실 공무원들이 배우려면 또는 변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다 봐야 되고 피드백을 봐야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면 내가 왜 이거를 해야 되지? 라는 그런 대의에 대해서는 전달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사람과 사람의 인터랙션에 더욱더 집중을 했지만, 처음에는 그래서 그냥 일선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의사결정자와 유저 간의 갭은 사용되지 않는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없다면 말이죠. 그래서 사용자는 무엇을 원하는지, 문제는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라마난 씨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영국의 전자정부, 디지털 정보 역시 굉장히 효율적이고, 특히
부처 간의 또 기관 간의 데이터를 공유를 촉진하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높은 데이터 공유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랄까 또는 성공 요인은 무엇인지와 함께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Thank you, sir. 감사합니다. 영국은 이미 아주 큰 진전을 디지털 정부 차원에서 이뤄냈습니다. 이제는 더 빠르게 신속하게 더 많이 발전을 하고자 하는데요. 영국은 사실 많은 그런 우위를 가지고 시작을 했죠. 정말 초고속 광역 인터넷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미 인프라로 기반을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디지털 정부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신규 기술, AI, 퀀텀 컴퓨팅, 그리고 다양한 그런 신규 기술들도 이미 많이 확보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 기관들 간의 협업도 주요했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의 로그인만 하면 다양한 정부 서비스와 부처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 디지털 트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블록체인을 공급망에 적용을 하고 또 세제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제도 완전히 온라인화했고요. 그래서 아직 더 개발할 부분은 더 많죠. 하지만 데이터는 우리 이러한 측면에서 영국 정부의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서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서비스를 전달함에 있어서 이런 데이터가 아주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또 하나 좋은 사례는요. 우리 법무부에서 어떤 랩탑, 노트북 컴퓨터를 감옥에 저희가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옥의 재소자들이 정보에 접속을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아주 분명한 가이드라인과 지침이 있습니다. 데이터 정보와 데이터 공유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AI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없는지, 어떤 경우에 개인화된 그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AI 같은 경우에는 머신 러닝을 방법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AI도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지요? 질문 있으시면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온라인을 통해서 온 질문을 먼저 받고 다시 한번 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기존의 전자정부 시스템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성공적으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어떤 거버넌스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 유재명 단장님께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이제 저희가 새로운 그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왜 이렇게 제시되고 이런 말씀을 드린 거에 일부 답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비유하자면 전자정부와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일종의 이제 자동차로 비유하면 내연기관 자동차하고 이제 전기 자동차나 전기차나 자율주행차와의 차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가 기술 혁신을 통해서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지만 이제 그런 고도화 또 기술 발전의 이제 어떤 그 한계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컨셉에 전혀 새로운 접근으로 이 이용자들, 국민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전혀 새로운 경험, 또 새로운 가능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전기차 시대, 자율주행차 시대로 이렇게 급속하게 이렇게 전환되어 나가듯이 이제 지금의 어떤 디지털 기술, 디지털 플랫폼의 어떤 이 디지털 환경을 정부가 어떻게 여하이 설계해 주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받는 어떤 서비스의 수준, 또 이런 것들이 새로운 차원, 전혀 새로운 차원의 서비스가 가능할 거라는 것이고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처 간의 장벽들을 넘어서 국민들은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지만 국민이 원하는 통합적인 서비스를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수준의
그런 행정 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민간하고 정부, 공공 부분의 협업, 또 민간의 어떤 정부의 참여 이런 것들이 기존과는 그러니까 뭐 마스크 앱이나 또 백신 예약 시스템에서 그 어떤 아주 단편적인 어떤 그런 사례가 아니라 그게 일상화되고 또 민간 또 시민 개발자 개인 그 시민 개발자들 또 정부의 어떤 정보 자원들 서비스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한 어떤 새로운 어떤 그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들. 그래서 굉장히 기존의 전자정부하고는 그런 점에서 전혀 새로운 접근을 해보자 하는 그런 것이라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르멘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디지털 정부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 think maybe just to go a bit further. 플랫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한다면 민간 부분과 공공 부분의 갭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공 부분은 점점 뒤처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많은 국가에서 툴을 계속해서 새롭게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AIP나 여러 가지 솔루션을요. 그래서 이것을 타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상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공공 부분의 솔루션은 오픈 소스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은 인터내셔널 국제적 협력에 있어서 독특한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노딕 국가들이 상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NGO인데요. 세계 국가가 메인터넌스를 같이 한다는 것이죠. 에스토니아, 핀란드는 미래의 AI 솔루션을 같이 결합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EU 수준에서도 데이터가 국경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 여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고 이것은 중요한 게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From my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 보면 디지털 전환은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 기반가들이라든지 행정가들, 공무원들이 되게 굉장히 성공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이루어냈고요. 데이터 공유도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공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영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윤리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이런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질문 드릴 것도 많고 또 들을 여러 가지 좋은 성공 사례와 또 당면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무리 지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DEF 2022가 디지털 정부 추진을 위한 각국 간의 협력의 기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번 DEF 2022를 출발점으로 해서 앞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 또 각국의 디지털 정부 추진을 위한 국제 협력의 기회가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울러 우리 세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그 개발 도상국들도 디지털 정부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전 세계의 정부들이 좀 더 나은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그 협력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한국에서 또 좋은 경험을 말씀해 주신 영국의 나바 라마난 씨와 카르멘 라알 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네. 아울러 지금 더욱 열심히 큰 일을 하고 계신 우리 유재명 단장님께도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세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디지털 플랫폼 정보 구축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는 자리였는데요. 예. 많이들 시장하실 것 같아서 저도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전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점심 식사 시간을 가진 후에 오후 1시, 예정은 1시 반이었습니다만 1시 40분부터 두 번째 기조 연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조 연설은 여러분들이 그 행사 안내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파운드 스페이스의 창립자이자 CEO이신 스티븐 호프만님께서 The Five Forces That Change Everything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실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책이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읽어봤는데 진짜 굉장히 재밌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정말 굉장히 커팅엣지 테크놀로지를 비롯해서 아주 다양한 사례들이 소개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정말 기대하신 만큼 큰 아주 좋은 그런 강연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션을 다 종료한 후에 오늘 현장 참가자분들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도 진행됐습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경품 추첨 확률이 상당히 높을 것 같으니까 좀 끝까지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1시 4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